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 문제 13회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률 관련 및 작업관리입니다. 이 회차에서는 그 출제 기준에 대한 그 주요 항목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과정형, 이 시험형이 아니라 과정형을 이수한 친구들이 그 보는 어떠한 그 내용이므로 문제화된 그러한 그 실기 예상 문제도 없고 또 문제화 시키기도 가장 곤란하기 때문에 13회로 이제 실기 예상 문제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카피를 해서 자기 컴퓨터에 이러한 규칙을 한글 파일로 좀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시험에 문제 나오는 내용이 많고 또 이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안전도 나오고 보건은 나오는데 안전은 거의 안 하셔도 되고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파악해 놓으셔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특별관리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종류를 적고 대표적인 물질 한 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우리는 CMR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특별관리물질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 종류로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바람을 일으키거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고 여기서 정답을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면 되죠. 이건 제가 설명해 놓은 거고 대표적인 물질로 벤젠, 발암물질을 다 여기 하나씩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페놀 같은 걸로 예를 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식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대표적인 물질로 이메톡시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칙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관리 물질 세 가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그다음에 생식 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은 벤젠이 대표적이고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페놀, 생식 독성 물질은 이메톡시 에탄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보고, 의결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체를 의미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저번에 또 이게 문제를 보니까 기출된 문제를 보니까 이러한 협의체는 무엇인가 이거 단답형에 또 산업지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되겠죠. 그러한 세 가지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중요 기능을 적으라 그랬으니 첫 번째 기능은 안전보건 기준을 제정하는 기능과 두 번째, 점검 결과에 대한 심의,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에 따른 여러 가지 점검 결과에 대한 심의, 세 번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이해 및 의사소통, 이러한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에서 정의한 다음 용어의 뜻을 적으시오. 위의 위험 요인의 정의, 위험성의 정의, 위험성 평가의 정의. 즉 유해, 위험 요인. 그러니까 유해냐, 위험이냐 이런 거 다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되지만 해저드냐, 뭐 리스크냐,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영어는 또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유해 위험 요인은 뭐냐?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하고 있고 위험성은 뭐냐면 유해 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위험성이라고 한다. 뜻의 용어지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좀 알아두세요. 또 위험성 평가는 뭐냐면 누가 해야 되냐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위험성 평가라고 한다. 위험성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일반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 기법 중 정량적 평가, Hazard Assessment Method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잘 않기 때문에 그 주요 항목의 위험성 평가 뭐 이런 거에 나오기 때문에 또 출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정량적 평가의 종류의 첫 번째로는 결함수 분석입니다. FTA라고 해가지고 Fault Tree Analysis, 하나의 특정한 사고에 집중한 연역적 기법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평가 기법으로 제공한다. 결함수는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두 번째 정량적 평가 기법은 사건수 분석입니다. 여기서 수가 나무 숫자네요. ETA, Event Tree Analysis라고 해가지고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 초기화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 이상이나 근로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 사고 결과를 예측 평가하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원인 결과 분석 CCA, Cause Consequence Analysis,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 이 위험성 평가 기법이 정량적 기법이 세 가지,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이렇게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위험성 평가의 수행 방법, 단계적인 5단계 수행 방법이 있는데 5단계를 쓰시오. 설명하시오. 1단계는 평가 대상 공정 작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할 때는 평가 대상을 공정 작업별로 분류하여 선정하고, 또 작업 공정 흐름도에 따라서 평가 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 보건 위험 정도를 작성하여 평가 대상 범위 및 병인을 확정하고, 세 번째 위험성 평가 대상 공정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 유해 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됩니다. 단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이렇게 보충으로 넣은 거고요. 2단계는 이후의 위험 요인의 선정하고 도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위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위험도. 그 위험도 파악할 때는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 공정 및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하여 그 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빈도와 사고 발생 시 사고의 강도를 단계별로 수준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를 계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위험도 계산은 빈도의 수준과 강도의 조합으로 위험도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요 공식은 좀 알아두세요. 위험도는 사고의 빈도와 사고의 강도를 곱한 값이다. 여기 사고의 빈도는 뭐냐?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이고, 폭로 빈도와 시간을 말하고, 사고의 강도는 부상 및 건강장애 정도, 재산 손실의 크기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도 계산에 따른 발생 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 크기의 강도 수준을 4단계로 정하고도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4단계는 현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다시 1단계는 평가 대상 공정 작업을 선정하고, 2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그 다음 3단계는 위험도를 계산하고, 4단계는 현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단계는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5단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산업 필요의 내적, 외적 발생 요인을 3가지씩 쓰시오. 산업 필요는 내적 요인은 개인적인 요건으로 적응 능력, 영양 상태, 숙련 정도, 신체적 조건을 내적 요인이라고 하고, 외적 요인은 주변의 작업 환경, 작업부와 작업 시간, 작업 편성, 생활 조건, 이런 건 그 주요 항목으로 산업 필요가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7번 다음은 전신 피로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을 채우시오. 우리 피로는 국소 피로와 전신 피로가 있습니다. 국소 피로는 뭐 팔목이 아프다든가 어깨가 쑤신다든가 이런 거고, 전신은 몸 전체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국소 피로는 이렇게 근육의 어떠한 전기 전도도를 검사해 가지고 뭐 주파수별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신 피로는 다음에 써 있는 것입니다. 심한 전신 피로 상태란 맥박수
30에서 60번, 작업 종류 30초에서 60초 사이의 평균 맥박수이고, 이게 그 수치가 얼마를 초과하고, 또 작업 종류 150초에서 180초 사이의 평균 맥박수와 작업 종류 60에서 90초 사이의 평균 맥박수 사이가 몇 미만일 때를 전신 피로가 하냐 할 때, 작업 종류 얼마 되지 않은 30초에서 60초 사이에는 맥박수가 110을 초과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150초에서 180초 사이에 평균 맥박수 빼기. 그거하고 또 60초에서 90초 사이에, 당연히 60초에서 90초 사이가 더 맥박수가 더 빠르겠죠. 좀 쉬면 또 늦어지고, 그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때, 10 미만일 때를 우리는 그 작업자가 전신 피로 상태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8번 플렉스 타임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 플렉스 타임제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상 전체 근로자가 일하는 중추 시간을 우리 코어 타임이라고 하고, 이걸 제외하고 이 시간 말고 주당 40시간 내외에서 내외의 근로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자유롭게 출퇴근을 인정하는 제도로 개인 생활의 편의, 필요의 경감, 출퇴근 시 교통량의 완화 등 정신적인 면에서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플렉스 타임. 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플렉스는 유연성, 휘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거죠. 9번 교대 근무 중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야간 근무자의 건강 관리 사항 네 가지. 이것도 이제 주요 항목이 교대 근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냅니다. 사업주가 야간 근무자의 건강 관리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야간 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그 조도, 밝기를 밝게 하고, 두 번째, 야간 작업 동안 규칙적이고 적절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고, 야간 작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보관해야 된다. 네 번째, 야간 작업장의 실내 온도를 최고 27도가 넘지 않은 범위에서 주간 작업 때보다 약 1도 정도 너무 높으면 또 이제 나른해가지고 전신 피로를 일으키고 또 졸음이 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야간 작업 시간 동안 사이잠, 냅핑,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가면이라고 해요. 왜 이게 수면할 때 면에, 가면은 가짜 잠이지. 이를테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냅핑 또는 사이잠이라고 해요. 야간 작업 동안 사이잠을 자게 하고, 수면실을 설치하되 소음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리 사항을 사업주가 준비해 놔야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개인보호구 퍼스널 퍼펙티브 이퀴먼트라 해가지고 PPE라고 하는데, 구입 조건 내 가지고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인보호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피부 보호구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을 방지하는 이어머프, 이어플러그, 그 다음에 먼지, 이 마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호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도 이를테면 개인 보호구 중에 하나죠. 뭐 방한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요. 개인 보호구의 구비 조건은 뭐냐면,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유해 위험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할 것.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6가지 중에 4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포집 효율, 누설률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는 방진 마스크의 등급과 사용 제한에 대해 적으시오. 이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설률은 뭐냐면, 그 마스크를 했는데 공기가 새는 그러한 누설률이겠는데, 방진 마스크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특급 방진 마스크, 1급 방진 마스크, 2급 방진 마스크가 있고, 그때의 사용 장소는 뭐냐면, 특급 방진은 성면, 베릴륨, 비이조 베릴륨, 이게 다 발암성 물질이에요. 같은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분진 발생 장소에는 반드시 특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한다. 1급은 금속, 흉 등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2급 방진 마스크는 일반적인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장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기마개의 장점, 단점 3가지씩. 장점. 기마개는 우리는 그 소음 방지 개인 보호구에는 기마개와 귀덮개가 있습니다. 기마개는 속에 그 웨이도에 들어가는 스펀지 같은 거죠. 일단 장점은 작아서 편리하고요. 기덮개보다 저렴하고
고온에서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 귀 마개는 귀 속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작은 방에서도 고개를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경, 모자, 귀걸이, 머리카락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귀가 건강한 사람, 이 웨이도 귀 구멍에 염증이 있으면 아파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귀마개에 붙어있는 오염물질이 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걸 사용해야 되고, 잘 보이지 않아서 귀마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좋은 귀마개라고 할지라도 기독개보다 차음효과가 떨어지고 사용감 차이가 많다. 보통은 귀마개하고 기독개도 같이 합니다. 그럼 한 20dB 이상의 차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나 크기 귀마개나 G형으로 만든 귀마개는 사람의 귀에 맞도록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무거나 막 귀 구멍이 키가 사람마다 틀린데 아무거나 막 끼면 헐거울 수도 있고 빡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귀마개는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중에 3가지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13번 디메틸포름아미드 염화비닐 성면 취급 근로자의 특수 건강 진단 및 시기 및 주기를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참고에 이러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 유해인자별 그 건강진단 시기, 그 다음에 건강진단 주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저기 하냐면 이게 발암물질이고 굉장히 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기는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특수 건강진단을 꼭 실시하고요. 주기는 6개월이고, 염화비닐은 배치 후 3개월 이내, 주기는 6개월이고, 성면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 주기 12개월입니다. 요런 그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및 주기를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참고로 한번 이해하고 보시라고 참고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참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참고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14번 RMR 작업 대사율이죠. RMR이 5인 중작업. 여기 중은 가운데 중자의 보통 작업이랑 틀리고요. 무거울 중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실동률, 실제 동작률과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을 계산하시오. 단 실동률은 사이토 오시마식 일본 학자가 제안한 건데 이걸 적용하라. 작업의 실동률 관계식은 이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85에서 5 곱하기 작업대사율. 작업대사율이 지금 5라고 했으니까 60%가 되고요.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은 요것도 공식입니다. 로그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 이거 분으로 나타내는데 요 식입니다. 3.724, 이건 에어도에 대해 실험식이니까 3.724 마이너스 3.25 로그 R. 여기 R이 뭐냐면 RMR이에요. 그래서 3.74 빼기 3.25 곱하기 로그 RMR이 5니까 5, 1.452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은 이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 여기 X니까 로그 X가 Y다 그러면 X는 10의 Y승이 돼요. 로그 계산에 의해서. 그럼 10의 1.45 2승은 28.3분. 그러니까 이러한 그 RMR이 5인 작업은 28분 이상을 계속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러한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의 공식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최대 육체적 작업 능력을 우리는 MPWC라고 하는데, 요게 17.5kcal per minute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물건 운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의 작업 대사량이 8.75kcal per minute, 휴식 시 평균 대사량이 1.7kcal per minute일 때 지속 작업의 허용 시간, 앞에서 나오는 계속 작업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작업의 한계 시간을 구하고 1시간당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그러니까 60분 중에 작업 시간은 몇 분이고 휴식 시간은 몇 분이나를 갖다가 배분해라, 이런 말입니다. 즉 계속 작업 또는 지속 작업의 허용 시간 TEND를 구하면 TEND는 3.720 곱하 마이너스 0.1949 곱하기 작업 대사량입니다. 그러면 2.015가 나오는데 그 10에 2.015 승이니까 104분. 그러니까 1시간 44분이 이 육체의 작업 능력을 가진 사람은 1시간 44분 동안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배분하면 공식도 나옵니다. 휴식 시간을 나타내는 공식은
m rest 마이너스 m task 분의 pwc 마이너스 m task 곱하기 100이에요. 여기서 pwc 값을 어떻게 되냐면 최대 작업량을 3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5.83이에요. 자, 5.83 마이너스 작업 시 대사율이 8.75, 근로자의 작업 대사율이 8.75, 그다음에 휴식 시 1.7, 8.75. 위에도 마이너스 값, 밑에도 마이너스 값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곱하기 100이면 41%. 즉 60분 중에 41%를 휴식하고 나머지는 작업하라. 그러면 60 곱하기 0.41, 60 곱하기 0.41 하면 25분은 휴식하고 60에서 25 뺀 35분은 일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숫자 바꿔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허용 시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에서 휴식 시간을 구하는 그 비율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소음 수준이 100dB A. 그러니까 90dB 넘었으니까 이 사람은 노출 기준 완전히 넘었어요. 근데 이 작업자가 이제 귀 소음 개인보호를 사용해 기덕계를 사용했어요. 근데 NRR 소음 감소 차음 효과가 19인 기덕계를 착용하였어요. 기덕계 사용에 따른 차음 효과와 노출되는 소음의 음압 수준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건청의 계산 방법으로 계측해 보시오. NRR은 뭐냐면 Noise Reduction Rating이라고 해가지고 청력 보호구의 차음 효과를 말하는 지수로 차음 평가수다. 미국의 NIOSH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 개인 소음보호구 제작자의 각 소음보호구에 NRR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공식이 이거예요. NRR에서 7 빼고 곱하기 0.5를 해야 돼요. 그러면 NRR이 지금 19라 그랬잖아요. 19에서 7 빼고 하면 8이죠. 아니 12죠. 참 12에서 50%니까 6dB. 이 사람은 그 기덕계가 6dB만큼의 차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소음 수준 100이었었잖아요. 6배니까 94.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은 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을 듣고 있는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의 농도가 1000ppm인 맨홀에서 방독 마스크가 파과되는 시간, 이게 파과되는 시간은 방독 마스크의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게 파과인데, 그러니까 50분이면 방독 마스크의 효과가 5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분일 경우 농도가 100ppm 되는 곳에 파과 시간은 50분보다 몇 배 더 긴 시간이 1000ppm일 때 방독 마스크는 50분밖에 안 되는데 100ppm일 때는 몇 분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시험가스 농도는 0.5%다 그러면 파가 시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파가 시간이 50분이면 마스크 착용 시 유해물질 농도가 1000ppm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00ppm이라고 했으니까 1000ppm을 시험가스 농도 퍼센트로 맞추려 그러면 1000ppm을 어떻게 되겠어요? 퍼센트로 고쳐야 되겠죠. 1000ppm은 0.1ppm입니다. 그래서 0.1 대입하고요. 표준 유효 시간 곱하기 0.5. 그래서 표준 유효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지나면 이제 조금씩 다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100ppm일 때 파가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100ppm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ppm이 0.1%니까 0.01%가 되겠죠. 그리고 유효 시간이 10분이라고 계산했으니까 그거에 50%가 시험가스 농도가 0.5니까 이건 500분. 그래서 100ppm 맨홀의 파가 시간은 1000ppm의 파가 시간보다 1000ppm은 50분인데 100ppm은 500분이니까 10배 정도 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10배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계산식은 이 계산식이다. 이런 문제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상대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비노출군 발병률이 1.0이고 노출군 발병률이 2.0일 때에 비교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를 똑같은 말입니다. 구하라면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이 뭐냐면 상대 위험도예요. 그게 2입니다. 2. 그래서 이건 설명인데 만약에 이 상대 위험도가 1인 경우에는 연관성은 없고요. 1보다 클 경우에는 위험성 증가를 의미해요. 지금 이거 2니까 위험성 증가를 위험하고요.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방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고 지금 이 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근로자로부터 60cm 떨어진 5kg의 무게를 지닌 물건이 바닥에 놓여져 있다. 이 물건을 100cm까지 높이 들어올리는 작업을 1분에 3회씩 하루에 8시간 동안 반복 작업을 할 경우 1물건에 대한 중량물 취급지수인 들기지수 LI, 리프팅 인덱스예요. 그하고 이 값에 따른 중량물 취급 평가는 어떠한지를 설명하시오. 이 조건에 주어지는 미국의 NIOSH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권고기준 RWL이 공식은 다 곱하는 겁니다.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조건을 다 곱하면 그 조건마다 LC는 23, HM은 H분의 25 이런 그 항목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60cm 떨어져 있다니까 60분의 25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V는 0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D 100m까지 올리니까 100 대입하고 그 다음에 0.032에서 요거 A는 뭐냐면 이 사람의 몸의 틀기 각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제로고 그 다음에 0.5, 1.0이니까 다 권고 기준을 계산하니까 3.5가 나왔어요. 그러면 LI는 뭐냐면 RWL분의 실제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3.5분의 5니까 1.4.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거 제가 설명해 놨는데 LI가 1보다 크면 요통 발생 위험이 높아요. 지금 1.4니까 1보다 크니까 이 사람은 이 근로자는 요통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LI가 1 미만이 되도록 재설계를 해야 돼요. 재설계 시 각 개수의 값이 가장 낮은 값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19번의 문제 조건으로 하면 이 사람은 이 근로자는 요통 발생이 높기 때문에 그 무게를 줄이던가 아니면 근로자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줄이던가 뭐 1일 3회씩 하던 걸 2회씩 하거나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작업장에 발생되는 니트로 톨루엔 증기가 농도가 30ppm이었다. 이 증기가 작업장 전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전동식 호흡 보호구는 할당 보호 계수가 얼마인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단 니트로 톨루엔의 노출 기준은 2ppm이다. 그래서 이 할당 보호 계수라는 개념이 이제 그 개인 보호구에서 나오는데 할당 보호 계수는 노출 기준분의 그 작업장에서 하는 증기 농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용 보호구를 선정할 경우에 UAB보다 AF가 큰 값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노출 기준이 2ppm이고요. 작업장의 증기가 30ppm이니까 15가 할당 보호 계수가 15잖아요. 그러면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할 때는 할당 보호계수 15 이상인 것을 선택해서 그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해야지 이 사람은 니트로톨루엔 증기로부터 안전하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 내용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 문제 13회를 모두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기 문제 출제 기준은 13회에 걸친 주요 항목 외에도 보건관리 기준, 계획 수립평가,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산업보건정보관리, 위험성평가 작업 관리는 지금 13회차에서 몇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한 것입니다. 위의 주요 항목 중 6번에서 8번은 과정형에서 취급하는 분야이므로 문제하고 어려워 보통은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90번은 의 주요 항목은 이번 13회 예상 문제에 삽입하여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할 말은 반드시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필기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쭉 있고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근데 이거 1번, 2번, 3번, 4번 빼고 이 문제만 하면 그게 바로 실기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법을 확실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서술형 문제도 실기 문제화 될 수 있다. 즉 뭐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필기에. 그러면 1, 2, 3, 4 중에 하나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러면 이 틀린 것도 맞게 해서 옳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한 게 또 실기 4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필기 문제도 꼼꼼히 공부하셔가지고 실기 시험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학습법이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문제 출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나,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어떻게 실기문제가 출제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기문제 출제는 보통 필기도 그렇지만 문제 은행으로 출제되는데, 이게 뭐냐? 인력공단의 출제자가 문제를 1인당 몇 문제씩 다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를 뭐 3단계로 나누든지 5단계로 나누든지 나눕니다. 그러면 실기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출제하시는 분이 그 문제의 유형대로 퍼센테이지대로 문제를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출제위원들한테 검토위원들한테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이상이 있는지, 있으면 이거 고쳐 가지고 다시 문제를 해든지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기 문제는 은행형으로 출제되는데 그때그때 난이도 조절하여 출제한다. 요번 연도에 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배출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면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출제하고, 요번에는 저번에 많이 합격했으니까 합격자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난이도를 또 좀 높게 이렇게 책정해서 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 문제 구분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 실기 문제는 비교적 계산식과 서술 형태가 복잡한 편이고, 산업기사는 간단한 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술형 문제에도 단답형 문제가 산업기사에서는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문제수는 거의 20문제 정도로 치르는 횟수에 따라서 서술형과 계산형 문제가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서술형이 60%, 계산형이 한 40%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10여 년치의 실기 문제를 비교해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기 예상 문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 형태로 배치하여 해설하였고, 1회부터 13회까지 제공해 드린 실기 기출 예상 문제를 통하여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그걸 갖다가 응용하고 활용해서 자격증 취득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 예상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학습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